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기출문제집 409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그랬네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점유 개정 상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했습니다. 일단 이 중개 대상물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거부터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이상이라야 뭐다 주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택 외가 되겠습니다. 주택 외인 경우에는 아세요,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네모박스 안에 계약 조건으로 X시의 중개 보수 조례 기준 가는 거는 전혀 참고하실 필요가 없는 함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거래가 아니라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되죠. 왜? 점유 개정 상황이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건도 또 함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1억 원이다 그랬죠. 그럼 1억 원이면은 우리가 주택 외일 경우는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억 원에다가 0.9를 곱하면 90만 원이 나오는데 알겠어요. 90만 원인데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긴데 1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가 법정 중개보수 한도가 90만 원인데 그걸 초과해서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일부 무효에 해당해서 10만 원 부분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점이 또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 9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로 출제됐고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까지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Y씨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마찬가지 점유 개정 상황이죠. 매매에 따른 보수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겠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매매에 따른 보수만 받으면 되니까 임대에 따른 조건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대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 1억 8천만에 대한 보수의 기준은 우리가 반갈로 1번을 보면은 0.5%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조례에서 8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답은 8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13번 문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자, 여기는 지문이 기억해 보세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 사이에 주택이라는 걸 명백히 밝혀주고 있죠. 아까 출제됐던 기출 문제에서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산출한다 하는 이 규정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시험 지문에 제시할 때는 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를 명확히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옳은 거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니은만 판단을 해보시면 디귿과 리을을 판단하시더라도 답이 나타나는 거죠. 니은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보수를 산출하죠. 옳은 답항이기 때문에 답은 자동적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지선당이 아니라 이지선당이 되어버린 결과죠.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전에서 시간을 줄이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는데 많은 문제 풀이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디귿 사례정의 기타 또한 명목으로 된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라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리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죠. 그래서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어느 한 조문에 숫자를 관로로 비워놓고 출제한 스타일이네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은행 일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이네요. 주택의 중개보수에 한도는 매매 교환의 거래라면은 거래금의 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거래라면은 거래금의 0.8% 내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죠. 15번 문제로 갑니다. 각각 어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자미 2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 금액은 중개 보수를 산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거래 금액을 물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자미 2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2천인데 2천에 더하면 4천만 원이로서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월자미 20만 원에 7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1,400에다가 2천을 더하면 3,400이 거래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을 2억 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라고 했습니다. 임차인 매도인이 아닙니다. 매도인 갑이 아닙니다.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자미 20만 원에 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은 나왔습니다. 을에게. 결국에는 점유계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따로따로 산출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합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매매에 따른 보수를 계산해 보시면은 매매 금액이 2억 원이죠. 그러면 2억 원에다가 요율을 보면은 0.4%이기 때문에 80만 원이 됩니다. 근데 한도액은 없네요. 밑에 조례를 보니까. 그럼 80만이 중개 보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에 따른 중개 보수를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월차임 오타네요. 원차임이 아니라 월차임입니다. 20만 원에 100을 곱하면 2천이고 보증금 3천이면 딱 5천만 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 아닙니다. 5천만 원에 딱 걸렸죠.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70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5천만 원의 요율이 0.5%로 되어 있죠. 5천만 원 0.4%네요. 한도액은 30만 원이고. 그러면 5천만 원에 0.4를 곱하면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A가 임대인이자 매수인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매매에 따른 보수 80만 원과 임대차에 따른 보수 20만 원 합산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이제 금지행위 관한 주제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된 7가지 금지행위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출제가 바로 이 17번처럼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려내라는 형태로 출제가 자주 되고 조금 응용해서 어렵게 낸다면은 판례 사례를 주로 물어보게 되는 문제로 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은 금지행위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까지도 함께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매매를 억울한 행위는 중개대상물이죠. 토지는. 그래서 1년짜리 금지행위, 등기된 임목도 마찬가지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1년짜리 금지행위, 은행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3년짜리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의 건축물의 매매,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4번은 똑같은 취지의 출제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기된 임목, 건축물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죠. 그 중개대상물은 글자로 바꿔버리면 다 똑같은 출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출제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냐 아니냐 그것까지 같이 물어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실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억울한 행위가 금지행위냐 아니냐를 3번이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5번에 일방의 중개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쌍방대리가 아니라 일방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18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억울해서는 안 되죠.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쌍방을 대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년짜리 검증이죠. 3번에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년짜리 검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일부 무효의 법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초과된 부분만 무효로 처리합니다. 5번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으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고 취소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1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 또는 건축물,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긋난 행위 1년짜리 검증이 2번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는 3년짜리 검증이죠. 그 다음 3번에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매도 의뢰 가격에 대해서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사례로서 1년짜리 검증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한 3년짜리 검증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죠. 그래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인 그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5번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결국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지 이 거래 상대방의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판례는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세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는 했습니다. 매수인이 되면은 직접 거래한 거죠. 또 매도인이 돼도 직접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A로부터 매수를 했지만 그 직접 거래는 했지만 이 A가 갑의 의뢰인이 아니라 을의 의뢰인이다. A는 을에게 의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갑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갑은 직접 거래는 했지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한 물건을 다시 매수인에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 거래를 했죠. 그러나 이 매수인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한테 의뢰를 한 거고 이 병의 중개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은 B라는 이 매수인과 직접 거래는 했지만 B가 자신의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만 금지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교재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무조건 수험생들은 직접 거래는 금지다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시는데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만 검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증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중개업은 본업이죠.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점은 겸업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위반이 되지를 않죠. 그러나 이 문구점의 영업을 만약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면은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라 14조 겸업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인데 이 상가분양 대행 행위는 중개 업무가 아니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검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이게 바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한 거죠. 3년짜리 검증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에 났습니다. 그럼 결국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으로서 직접 거래는 했지만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임대인은 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이지 이 4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짜리 검증이지만 일방 대리는 검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검증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기억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인데 결국 일방 대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검증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만 판단해도 또 답이 나타납니다. 니은이 검증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죠.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하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분양 대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자동적으로 2번이 되겠죠. T가 중개 의뢰는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대리인도 의뢰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3년짜리 검증이고 리얼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로서 1년짜리 검증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니은 지문이 또 이 신청이 들어온 거죠. 분양 대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라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하는 걸 우리 수험생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지문을 낼 때 분양 대행하고 받는 보수를 중개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애시당초보다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출제했다 이렇게 이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은의 사례를 출제한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은 이 분양 대행 업무 중 수행해주고 받는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되는 중개보수라는 거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걸 물어보는 의도임을 이 평균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즉 34조 교육제도로 넘어갑니다. 이 교육제도도 3년 전쯤에 대폭 변화를 보인 주제죠. 매회 출제되는 한 테마입니다. 1번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상 실무교육입니다. 그 다음 2번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죠.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취지다라는 겁니다. 3번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사후 교육이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중개 보존이 되고자가 받는 직무교육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5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은 이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마찬가지 직무교육이 면제되죠. 받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갑니다. 2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이 아닙니다. 2번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죠. 이 지문은 바로 앞에 봤던 22번에 27의 기출문제와 중복적인 출제로 보여집니다. 자, 23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인데, 그래서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관도 시도지사도 등록관청도 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육제도는 교육의 유형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네 가지 교육의 유형별로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수강료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는데 수강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뭐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26회 때 기출됐다고는 하지만은 답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죠. 내용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출제된 바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해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24번에 개업공정과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모두 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과거에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인데 3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많이 완화가 됐죠. 3번에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 기간은 교육일 7일 전까지 대상자들에게 통지했는데 실무교육은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사전교육이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 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실무교육을 스스로 알아서 받는 것이지, 알겠어요? 대상자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통지 규정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4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중개보전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 신고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교육이 면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4번의 문제는 답이 3번으로 처리되어 있죠.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답으로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수험생들이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힘들게 풀지 않겠느냐 해서 답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교육 제도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는 겁니다. 한 템포 좀 늦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실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이미 법에서 특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알 수도 없어요. 알겠어요? 누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통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뭐 교육일 7일이 맞느냐 10일이 맞느냐 이 기억에 떠올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암기시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도 7일도 어디서 들어본 거 같고 이래가지고 또 온지 X인지 헷갈리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무리 이 자격시험에서 학문적인 측면의 접근에 들어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겠지만은 원래 공부하는 자세는 학문하는 자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암기할 내용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학문하는 자세로 공부를 접근에 들어가서 해야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응용이 가능해져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세요? 평균 60점만 맞추면 합격하는 이 공인자격 시험에 응용하는 어려운 문제는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인 2차 과목의 이 과목은 전국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고득점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8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과목인데, 알겠어요?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은 당연히 일정 부분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풀어줘야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쉬운 문제를 하나도 실수 안 하고 다 맞출 수만 있다면은 고득점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도 80점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쉬운 문제도 일부 또 실수로 틀려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일정 부분 풀어줘야 고득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평균 딱 60점만 맞춰도 충분한 과목이 있는 반면에 꼭 필히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이 자격시험인데 뭐 학문하는 자세까지 깊이 있게 그렇게 응용해서 공부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함부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교수 질문방이나 이런 데 댓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뭐 이 과목이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서 이 글을 쓸 때도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자격시험에서 학문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상당히 어렵게 강의를 하고 또 아니면 출제도 자주 되지도 않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 필요하느냐 탁탁 요점 정리로 핵심만 줄여서 강의를 하는 것이 명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수험생들인데 그건 과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점수대가 2문제, 3문제 이렇게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죠. 또 합격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도 뭐 한두 문제 여유 갖고 합격을 하는 것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실제로 이 고득점을 꼭 해야 되는 과목은 학문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서 가급적 난이도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일정 부분 풀어줘야 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2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무슨 교육입니까? 실무 교육이죠. 그래서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면제죠. 오고 3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틀렸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3번 명확히 틀렸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4번도 지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 법령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 법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 4번 두 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들에게 시도지사가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알겠어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백히 틀린 답항이 됩니다.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일 전 1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맞는 문장에는 맞지만은 지금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지만 책임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죠. 실무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 같이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이 책임자 값은 공인중개사로 구성되게 돼 있죠. 이 값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책임자가 아닌 을이라는 이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죠. 분사무소에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죠. 이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요건으로는 이자의 실무교육은 필요 없고 책임자의 요건으로서 실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그때에는 이 을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용하면 이런 지문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으로도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O 답항이 됩니다. 반드시 을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 설치 신고 시에는 간만으로도 설치 신고가 가능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을, 병 이런 사람들을 고용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자는 아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고용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6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하고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는데 틀려버렸죠. 옛날 법에는 맞는 지문이지만 현행 법 기준으로 보면 틀린 답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출문제집을 편집할 때 과거적 기출된 문제의 원형을 그대로 수록해두고 현행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서 해설을 통해서 소화시키기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과거 이 문제가 출제될 23회 기출될 당시에는 O 답항이었지만 지금은 X입니다. 3번에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O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잖아야 된다. 결국 폐업 신고한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연수교육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죠. 5번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제가 강의할 때 사원과 임원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만 생각하더라도 임원이든 사원이든 전원이 다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이 임원과 사원 이렇게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원, 사원 이런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보면 상법상 회사의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명회나 합자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에는 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사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무한책임사원을 우리가 주식회사나 아니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27번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